제가 오늘 그 버티컬 플랫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주 집필자로 쓰고 저희 컨설턴트 2명이 참여해서 3명이서 공조를 했는데 컨셉은 대부분 이제 제가 잡았고요. 그 자료 조사를 이제 저희 컨설턴트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티컬 플랫폼 혁명이라는 책은 저기 가져오신 분들 계시네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독자십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그 플랫폼과 버티컬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과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면 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다른 분야에 계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플랫폼과 버티컬 플랫폼이 어떤 의미이고 실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 저기 김 박사님도 오셨네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또 오셔가지고 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 여러분들 아마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듣죠, 사실은.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누구 말할 분 계십니까? 앞자리에 제가 계시면 많이 물어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었어요. 플랫폼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개념, 플랫폼의 정의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승차장. 승차장. 네. 기반. 지지. 그렇죠. 네. 사전적 정의로 플랫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플랫폼? 플랫폼의 구성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은 컨텐츠를 유통하는 것. 네, 굉장히 그 스페시픽하게 아주 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맞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제가 책에서 규정한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랫폼은 플랫이라고 하는 그 구획된 토지 지면이란 이제 뜻과 폼, 형태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풀었으면 구획된 지면의 형태라는 뜻이죠, 사실은. 구획된 지면의 형태. 사실 여기도 구획된 지면의 형태인데, 저희가 이렇게 일렬 대용으로 강의를 받으면 강의장이 되는 거고, 이걸 다 없애고 이 구획된 지면의 형태에서 파티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럼 파티장이 되는 거죠. 구획된 지면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 이용, 응용될 수 있는 특정한 공간과 지면을 의미합니다. 그게 플랫폼의 사실은 사전상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거를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할 때 정거장이라고 하는 의미, 방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사실은 이 정거장의 의미에서 플랫폼을 정의하셨습니다. 단, 연단,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연단도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하철 뭐 정거장, 고속버스 터미널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커스터머 비헤이비어 프로세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 내려가신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배차 및 승차 시간을 확인해야겠죠. 부산에 오늘 몇 시에 언제 출발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매표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빨리 도착해서 시간이 남으면 대합실이나 또 편의점 같은 데서 기다려야 되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런 대합실이나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 승차 시간이 이제 다가오면 승차 시간에 맞춰서 승차장에서 운행 버스를 확인 후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 4단계 정도의 프로세스를 아마 일상적으로 지키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5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3시 도착해가지고 출발은 3시 반에 하는데 운전기사 보고 내가 좀 급하니까 내려갑시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욕하겠죠. 3시 반에 타시라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기본적인 사용 행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걸 이제 느끼실 수 있냐면, 볼 수 있냐면, 컴포넌트와 룰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 키워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뭡니까? 지금 두 번째,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두 번째 분 선생님께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고 컨텐츠가 유통된다.
그게 플랫폼이라고 정의하셨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치환하면 컴포넌트죠, 그죠?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오프라인 플랫폼에도 매표소, 대합실, 편의점, 승차권, 운행버스와 같은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컴포넌트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5시까지 도착한다고 해서 3시에 가가지고 운전기사 멱살을 잡고 나 빨리 가야 되니까 좀 떠나줘 라고 한들 저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죠. 운행버스의 배차나 횟수, 시간, 매표 시간, 승차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에 존재하는 룰들입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규약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플랫폼에 가면 고객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이용해야 할 컴포넌트와 따라야 할 룰이 존재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토대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사실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학자들입니다. 3명의 학자인데 2명 또는 3명이 페어나 트리플로 계속 논문을 내세요. 2000 한 초반 이후부터 계속. 그중에 2008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렸는데요. 오프닝 플랫폼 How, When and Why라고 하는 저희 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How, When and Why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플랫폼에 이제 정의를 하는데 플랫폼은 It's a set of component and rule. 컴포넌트와 룰의 합집합이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컴포넌트와 따라야 될 룰이 있듯이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IT 인더스트리에서의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쓰신 분들인데 IT 인더스트리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컴포넌트와 룰의 합집합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럼 컴포넌트와 룰만 있으면 플랫폼이라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현실 세계에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까? 성공한 플랫폼과 실패한 플랫폼으로 나뉘는 거죠. 성공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랫폼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자, 컴포넌트. 두 번째 분이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또는 서비스.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들.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에서는 IT 인더스트리에서는 컴포넌트,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컴포넌트만 있으면 플랫폼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컴포넌트를 쓰기 위한 룰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플랫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따라야 될 이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규약들이 있다는 거죠. 스탠다드가 있고 프로토콜이 있고 팔러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컴포넌트를 최초에 프로바이딩하는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이제 플랫폼 공급자 또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사업자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익히 듣는 구글과 애플 다 모두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플랫폼 스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플랫폼 후원자들. 플랫폼 후원자들은 뭐냐?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제안한 컴포넌트를 받아들이고 함께 그 룰을 세팅하는데 참여하고 확산하는 조력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결국 컴포넌트 자체보다는 오히려 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이 독점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보다는 컴포넌트의 룰을 어떻게 세팅하고 체인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우리가 구글과 애플의 전략을 플랫폼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구글은 컴포넌트로 예를 들면 자 안드로이드 OS, 자 OS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볼 거냐, 플랫폼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적인 플랫폼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봅니다. 시장적 관점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었고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마켓, 지금은 이제 구글 플레이죠. 이런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없어서 누굴 인수했습니까?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네는 룰을 어떻게 세팅했죠? 이 룰을, 이 자기네들이 만든 컴포넌트를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 OS를 오픈 소스화해서, 물론 이제 완벽한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단말 제조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는 사실 오픈 소스긴 한데 클로스드 소스의 성격도 좀 갖고 있습니다. 구글의 로고를 단말 제조사가 박으려면 구글에 또 따라야 될 또 룰들이 있어요. 협약을 맺어야 돼요. 어쨌든 저 컴포넌트들을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누구한테 개방했습니까? 제조사한테 개방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이 구글을 이용해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서비스 컴포넌트를 누구한테 오픈했습니까? API를 서드 파티한테 오픈한 거죠. 자, 근데 똑같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죠? i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계속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 왔었죠. 80년대부터. 그 다음에 서비스 컴포넌트를 앱스토어라고 하는 아이튠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과 애플의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는 기술적인 토대만 좀 다를 뿐이지 구성은 비슷합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IT 인더스트리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과 인력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포넌트 그 자체는. 중요한 거는 룰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애플은 룰을 이 iOS 애플은 잘 보시면 애플의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iOS는 iOS 7까지 발표됐는데 이번에 다른 사업자한테 라이센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프리 라이센스 하는 경우가 없죠. 애플은 온리 자기네들 컴포넌트를 자기네들 제품에만 써요. 단지 이 서비스 컴포넌트 하나만 서드 파티한테 오픈한 거죠. 그래서 API를 공개한 겁니다. 사실 API를 공개하는 게 뭐 별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상당한 룰의 체인지를 가져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컴포넌트들이 많아요. 근데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냐면 저렇게 내가 엄청나게 몇 조 이상의 돈, 몇 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내부 개발 인력들이 만든 우리의 컴포넌트를 그냥 까발려서 남들이 쓰게끔 하게끔 해? 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왜? 우리가 돈을 다 때려 박아서 만든 컴포넌트를 왜 우리만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남까지 쓰게 해? 그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방식이죠. 고정관념이죠. 근데 애플이 사실은 그 고정관념에서 처음으로 아이튠스의 앱스토어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수년 동안 개발자들이 쌓아왔던 많은 노력들의 산물들인 API를 공개를 했습니다. SDK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에뮬레이터에서 아주 쉽게 오브젝트 C++이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만 알면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든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룰입니다.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만든 컴포넌트를 플랫폼 스폰서들, 그 조력자들을 많이 이끌게끔 새로운 룰을 처음으로 만든 게 사실 애플이었고, 구글은 같은 룰을 만들면 경쟁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룰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넘어가네. 그게 어쨌든 구글 입장은 그게 개방의 룰이고, 애플은 폐쇄의 룰을 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라고 이제 구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컴포넌트 중에서 그래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까지 플랫폼 조력자들한테 줬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관점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략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결국 룰의 전쟁이다. 컴포넌트의 전쟁이 아니라 룰의 전쟁이다. 이제 시장은 컴포넌트는 이제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 사실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꼬꾸라졌죠. 거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진정한 이제 승리자가 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노키아도 심비안이라고 하는 걸출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었고, 또 오비 스토어라고 하는 자체 스토어도 제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실 만들었었어요. 2007년인가 6년인가 오비 스토어를 사실 런칭을 했었어요. 하드웨어 당연히 잘 만들죠. 컴포넌트를 누구보다도 잘 세팅했었던 사업자가 노키아였습니다. 근데 뭘
못했죠? 누울 세팅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울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토대만 좀 다를 뿐이지 구성하는 기본적인 스키마는 업체마다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컴포넌트를 이런 스탠다드와 프로토콜, 팔리시 등을 잘 셋업해서 플랫폼 스폰서를 내가 만든 플랫폼 컴포넌트에 어떻게 많이 끌어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룰을 만드는 게 결국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애플은 그거를 잘 빨리 선점했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IT 시장, ICT 시장에는 이 성공한 플랫폼과 실패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공한 플랫폼들을 우리는 기억할 뿐이죠. 실패한 플랫폼은 사실 별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언론에도 다루지도 않고. 우리가 익히 들어보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뭐 이런 성공한 플랫폼 사업자들. 그런 성공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특성? 저희는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실은. 사실 성공한 플랫폼은 줄여서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가로치기 되어 있는 단어가 저 메디에이티드 네트워크라고 봐요.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양면 시장과 이제 또 이런 양면 시장이라는 용어가 같이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잘 보시면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간에 최근에 이 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업자들의 기본적인 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본인들이 구축한 플랫폼 컴포넌트들을 룰을 잘 세팅해서 플랫폼 스폰서들을 자기네들 플랫폼 컴포넌트를 잘 이용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국 양면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 플랫폼이 필요한 양면에 있는 고객들 간의 트랜잭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일어나게끔 촉진하는 그런 퍼실리테이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생태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플랫폼 생태계란 게 뭡니까? 결국 플랫폼 공급자가 구성해 놓은 플랫폼 컴포넌트를 갖고 플랫폼 스폰서들이 양면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양면은 크게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가 뭐 전형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도 지금 뭡니까?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로 지금 간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톡을 사실 플랫폼이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유독 많이 카카오톡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카카오톡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플러스 친구도 뭐 한 3천만 명, 1,500만 명 정도 됐을 때 플러스 친구를 냈는데 잘 안 됐었죠. 뭔가 양면 시장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톡도 보면은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디맨드 사이드의 유저와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 간의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애니팡이 터지면서 사실 애니팡 이전에는 우리가 무료로 공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냥 일종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에 뛰어든 사용하는 이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요 단면만 가지고는 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플랫폼이 수익원이 확보가 안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무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맨드 사이드의 유저의 풀만 확보했지 플랫폼으로서 양면을 구성했지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사실은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썬데이 토즈의 그 애니팡이 카카오 게임에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이 카카오톡의 플랫폼에 이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촉진시키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났고 현재 카카오 게임이 100개 이상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디맨드 사이드에 있는 일반 이용자의 네트워크 효과가 결국은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디벨로퍼들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는 유저의 네트워크 효과로 이제 쫙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서 카카오톡은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지까지 이제 런칭했죠, 그죠?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여 개 이상의 컨텐트 CP들이 유료로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인지해서 이 디맨드 사이드 유저에게 뭔가 유료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이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는 카카오 게임 이후로 급속도로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결국 그건 뭐냐? 카카오톡이 구성해 놓은 컴포넌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양면의 고객들을 애퀴지션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어떻게 발전했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플랫폼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잘 보시면 희한하게도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자,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톡,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공통점이 뭡니까? 스스로 컨텐츠와 제품을 생산해내지 않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양면에 있는 고객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을 잘 따를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양면에 있는 고객들 간의 트랜잭션을 급속도로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수익원을 확보하죠. 무슨 수익원을 확보합니까? 대부분 수수료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익 모델은 여러분 잘 보시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아요. 수수료예요, 다. 무슨 수수료? 광고 수수료, 거래 수수료, 또는 이용 수수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폼이 왜? 직접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면에서 형성된 고객들 간의 네트워크 효과만으로 수익원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성공했죠. 페이스북은 한 20억 달러 정도 합니다. 매출액이 지금 한 25억 달러 정도 하는데 98%가 뭔지 아세요? 광고 수수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조를 다 떠나서 결국 시장에서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은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누구를 위한? 양면을 위한. 그래서 양면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양면 시장. 그래서 플랫폼 프로바이더와 플랫폼 스폰서가 협의하에 만든 이런 룰들이 서드 파티까지 오픈돼서 이런 서플라이 사이드의 어떤 유저와 디맨드 사이드의 유저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볼륨이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해서 상당한 범위와 규모의 경제가 달성 가능한 플랫폼을 저희는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very successful IT companies want to be a platform이라고 이제 썼는데 모든 성공한 IT 컴퍼니들이 스스로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프로덕트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해서는 도저히 살아내기가 이제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양면의 고객을 좀 캡처해 보자.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구글도 어떻게 보면 자,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개방의 룰을 통해서 현재 단말 제조사 이통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어땠습니까? 막 자동차, 가전, 셋탑박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 룰이 이제 전면적으로 막 확대되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는 서드 파티들이 막 흡입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도. 애플은 사실은 근데 애플이 왜 시장 점유율이 적을 수밖에 없냐면 죽었다 깨도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폐쇄의 룰을 택했기 때문에 룰 자체가 컴포넌트 중에서 서비스 컴포넌트만 서드 파티한테 오픈했을 뿐이지 나머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본인들만 쓰기 때문에 단말의 개수가 당연히 많을 수가 없죠. 얘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 점유율만 보면 구글 진영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룰 자체가 그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플랫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룰 자체가 그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를 좀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룰을 세팅해서 처음으로 이동통신 시장, IT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한 이 장본인들이 결국 구글과 애플인데 요즘 재미난 현상들은 뭐냐면 이 서드 파티죠. 이 서드 파티
이 컴포넌트에 구글 플레이라던가 아이튠스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참여하는 이런 플랫폼 스폰서들이 결국은 서드 파티 아니겠습니까? 이 서드 파티 디벨로퍼 중에서 또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일개 컨슈머 앱에서 했는데 그런 사업자들 여러분이 다 이런 사업자를 보는 겁니다. 진가. 자, 진가 여러분, 자, 진가는 사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페이스북의 앱으로 존재하죠. 예, 사실 구글 플레이나 아이튠스의 서드 파티로 참여하진 않았고 온리 페이스북에서만 작동 가능한 소셜 게임으로. 그럼 여러분들 아는 시티빌, 팜빌 혹시 써보셨어요? 예, 시티빌, 팜빌은 페이스북에서만 돼요, 그죠? 페이스북 앱으로만 존재하는 진가라고 하는 소셜 게임 업체가 있습니다. 상장도 했죠. 물론 이제 이 내부 분열이 창업자 간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좋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서 주가가 좀 급락되고 있긴 하지만 진가는 2014년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페이스북이랑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플랫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플랫폼의 공급자였던 이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같은 애들도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이 빠른 속도로 되려면 결국 플랫폼 스폰서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진가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명의 페이스북 유저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10억 명까지 가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게 사실 또 진가예요. 진가를 쓰려고 페이스북 앱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진가는 지금 이제 3억 5천만 명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 앱을 쓰다 보니까 2014년에 페이스북이랑 계약이 이제 종료되면 본인이 스스로 게임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소셜 게임 유통 플랫폼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게임 센터와 같은 애플의 그 게임 센터 있죠. 그래서 소셜 게임 디벨로퍼들이 쉽게 소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하고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리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관련 업체도 10개 이상 인수했어요. 진가가 최근에. 드랍박스도 없습니까? 드랍박스도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드랍박스 많이들 쓰시죠?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많이 쓰십니다. 드랍박스도 오픈 API를 발표하면서 사용자가 6천만 명에서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급속도로 6개월 만에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드랍박스도. API를 오픈하면서. 그래서 드랍박스 AP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거죠.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 있는 음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업체죠. 멜론 같은 업체예요. 근데 얘네들도 자체 API를 오픈하면서 스포티파이 안에 스포티파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다른 부가 서비스 앱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차트 서비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차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롤링스톤스라고 있습니다. 그 롤링스톤스라고 하는 매거진이 앱을 스포티파이 전용으로 만들어서 스포티파이 내에서 서비스를 해요. 왜? 스포티파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롤링스톤스의 타겟 고객이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스포티파이의 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한 서드 파티로 그냥 참여했을 뿐이죠. 얘네들도 구글 플레이의 앱으로 아이튠스의 앱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자기네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뭐가 발생합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했어요. 네트워크 효과는 다음에 또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뭐 지표로 나오는 게 가입자의 수 뭐 이런 거죠. UV, PV 그죠? 뜻밖에도 그런 효과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나 빨리 확대되니까 스스로 얘네들이 만들었었던 지들의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만들었던 컴포넌트들을 마치 구글과 애플처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서비스에 굉장히 타겟팅된 고객들한테 뭔가 또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 플랫폼화 시켜놓고 컴포넌트들을 공개하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새로운 서드 파티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스스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얘네들 스스로가 얘네들이 이미 확보한 디맨드 사이드의 유저와 얘네들이 공개한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서플라이 사이드의 유저 간의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일개 앱으로
플랫폼의 컴포넌트를 얘네들도 이용해서 얘네들도 앱으로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네들 스스로 양면 시장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네들 뭐냐? 얘네들은 구글과 애플은 이제 멀티 사이디드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양면이 아니라 완전 다면 시장화 되는 거죠. 이미 양면인데 그 양면 안에 또 양면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IT 시장의 팩트가 플랫폼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업자들이 얘네들을 무찌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노력을 하죠. 근데 이미 이런 생태계, 사실 생태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플랫폼 생태계, 자 플랫폼이라는 용어도 헷갈리고 플랫폼 생태계는 또 뭐고 헷갈리죠. 심플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플랫폼은 컴포넌트와 룰의 합집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룰이 중요하다는 플랫폼은 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룰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트랜잭션의 액션, 액티비티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생태계는. 자, 그래서 조금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책에도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이 네트워크 효과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고 개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면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주로 경제학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론적인 토대를 닦아 놓은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웬만한 플랫폼 논문들은 다 섭렵해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플랫폼 관련된 논문은요 경제학자들이 이코노믹 모델로 정의를 많이 해요. 검증을 많이 하고 그 중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한번 이거 다 구글 스칼라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페이스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볼 거냐, 플랫폼을 볼 거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은 처음에 1차 효용, 직접적인 효용을 느낀 한 명의 사용자가 생깁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어떤 효용, 자, 효용은 여러 가지겠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의 효용은 뭘까요? 예. 인간관계를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관계를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빠르게 나의 친구들이 맺어지니까. 자, 그런 게 1차적인 효용이에요. 그런 1차적인 효용을 갖고 있는 A라고 하는 사용자가 친구한테 야, 너 나랑 친구 맺자. 그러면 너랑 이제 막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페이스북에서 공지사항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페이스북 가입을 유도합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효용의 크기예요.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룹의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한 동질 집단의 효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동일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용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카카오톡. 나는 카카오톡 쓰기가 싫어. 근데 안 쓰면 완전 왕따 당해.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너 카카오톡도 안 끄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깔아야 돼 일단. 일단 깔아야 돼. 근데 써보니까 편해. 그게 뭡니까? 그게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게 네트워크 효과예요. 자,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 재밌게도 한쪽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쪽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요. 그게 사용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거꾸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는 어느 쪽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쪽 측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한쪽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 말이죠. 이 네트워크 효과에 뭔가 기대서 얘네들한테 뭔가 어드밴티지 또는 베니핏을 얻어가려고 뭔가 참여하려고 그런 니즈가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성질의 유저 그룹들이 등장해요. 그런 애들이 뭡니까? 페이스북은 이런 디벨로퍼들이죠. 그죠? 페이스북 API를 활용해서 디벨로퍼들 엄청 많죠. 구글이 지금 애플이 요번에 발표한 거 그 WWDC 2013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90만 개인가? 그죠? 90만 개 앱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페이스북은 100만 개가 넘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서드 파티는 페이스북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근데 얘네들은 왜 페이스북에 자꾸 얘네들의 앱을 자꾸 넣으려고 할까요? 왜? 바로 요것 때문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뭡니까? 동일한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에 존재하는 효과가 있죠. 외부성이 요 externality 뜻인데 네트워크 externality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요. 네, 네트워크 효과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에 존재하는 효과는 뭡니까? 그게 바로 직접 네트워크 효과고요.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한 측면의 소비자 그룹이 얻는 효용이 다른 측면의 이용자 소비자 그룹의 수 또는 소비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효과. 자, 이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쪽에 다른 성질의 이용자 그룹이 느끼는 효용이 당연히 틀리겠죠. 10억 명까지 간 페이스북에 그래서 구글과 애플보다 더 많은 서드 파티들이 달라붙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여기다 붙을까요? 여기다 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한테 직접 거래를 하려면 그 거래비용이 더 높아요. 직접 거래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얘네한테 타는 겁니다. 제가 더 직접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업 모델 중에 오프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나이트클럽입니다. 서로 다른 두 성질의 목적을 가진 사용자 간에 참여하는 플랫폼이에요. 나이트클럽이 뭐 제품을 팝니까? 서비스를 팝니까? 나이트클럽은 뭡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런 구획된 지면의 형태만 갖고 있을 뿐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나이트클럽이 언제 그 돈을 그러니까 저기 하얏트의 지하에 JJ 마운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JJ 마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돈을 안 받아요. 원래 입장료가 없어요.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 때나 대목 때 가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자한테는 안 받고 남자한테는 받아요. 남자한테. 근데 그 돈을 내고서 불평 한마디 없이 남자들은 들어가.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만약 그 플랫폼에 승차하지 않고 내가 직접 길거리에서 헌팅하거나 이쁜 여자를 봐가지고 작업 거는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보다 JJ 마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라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게 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교차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개 그룹 간의 상호 교차되는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규정하면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양면 시장적 관점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이빗 에반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을 좀 많이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플랫폼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특히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들 중에 양면 시장, 투사이드 마켓 관련된 논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얘기, 양면 시장 얘기 나오면 이 학자의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데이빗 에반스. 근데 이 사람은 양면 시장의 필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플랫폼은 단면 시장이 아니라 원사이드 네트워크, 원사이드 마켓이 아니라 투사이드 마켓이기 때문에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이 반드시 존재한다. 두 번째, 근데 고객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공한 IT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뭐라죠? 양면으로 존재하는데 양면에 존재하는 고객군의 트랜잭션을 촉진시켜서 돈을 번다고 그랬죠. 구분되는 두 고객군만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트랜잭션이라는 게 뭡니까?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커지는 거죠.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이랑 뭐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그죠? 서비스의 오리진만 틀릴 뿐이죠. 얘는 소셜로 시작했고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양면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자예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근데 왜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날까? 왜?
높은 거래 비용으로 양측의 소비자 고객 집단이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트클럽 예시로 들었듯이. 잘 보시면 이랬을 때 높은 거래 비용으로 양측의 소비자 고객 집단이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 특정한 플랫폼에 많이 이용할수록 그 플랫폼이 독점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그걸 이제 이론에서는 멀티 호밍이라고 해요. 멀티 호밍.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아. 플랫폼이 예를 들면 자, 그게 오픈마켓이죠. 나는 11번가도 갈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는 G마켓에도 갈 수 있고 인터파크도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멀티 호밍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멀티 홈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다수의 집이 있는 거예요. 멀티 호밍 한다 그래요, 내가. 근데 플랫폼이 싱글 호밍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싱글 호밍. 선택의 대안이 없어. 저기 들어가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카카오톡이 좀 그렇죠, 요즘. 카카오톡 게임 디벨로퍼들이 T스토어에 들어가는 것보다 카카오 게임에 못 들어가면 그냥 망할 것 같아, 막. 조바심이나. 그게 뭡니까? 대체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플랫폼을 바라보는 현상들. 그게 싱글 호밍인데 그 싱글 호밍 현상이 심화되면 플랫폼이 이제 독점화되는 거예요. 결국 직접 거래를 하려면 너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그걸 제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썬큰 코스트, 매몰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여기에다가 30% 떼더라도 여길 이용하자 라고 하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플랫폼이 독점화되면서 얘네들이 그때부터 수익원이 확보가 됩니다. 어떻게? 양측에 서로 다른 이용료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별. 서로 다른 양쪽의 가격 차별을 통해서 희한하게 수익원을 창출해요. 자, 나이트클럽에서 JJ 마우니는 왜 남자한테는 입장료를 받고 여자한테 안 받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불평 안 할까? 그게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제 시장은 대부분 단면 시장입니다. 단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기업들이 제조 프로세스나 공정 설비를 통해서 원가를 투입하고 그 원가에다가 뭘 붙이죠? 마진을 붙입니다. 그죠? 마진을 붙여서 유통망에 던지면 유통망에서 또 2차 마진을 붙여요. 2차 마진 붙여서 3차 마진을 소매점에 던지면 소매점은 또 3차 마진 붙여서 소비자한테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단면 시장적 구조예요. 단면 시장적 구조에서는 가격 차별이라는 게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격 차별을 하는 순간 망해. 왜? 아니 저 새끼는 나한테 500원에 팔고 쟤한테는 1000원에 팔고 뭐 하는 짓거리야. 고객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 시장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플랫폼에서는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에 참여를 해. 이상하죠. 그게 바로 플랫폼의 양면 시장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지 뭡니까? 비로소 우리가 생태계 정도라고 부르는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플랫폼이 컴포넌트와 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플랫폼이 되면 성공한 플랫폼이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공한 플랫폼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플랫폼 사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입니까? 양면 시장입니까? 이 모바일 인스턴트 유저들이 처음에 등록해서 사용하다가 계속 이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뭡니까? 이게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죠?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동일한 집단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가 아니라 디맨드 사이드 유저에서 먼저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플랫폼은 서플라이 사이드 쪽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배달의 민족 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분식 많이 드시나 봐요. 네. 분식 먹고 싶을 때 또는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배달통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배달통은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든 건데 두 명이 만든 거예요. 우아한 형제들이에요. 회사명이. 거의 한 20억 이상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배달통이라는 서비스는 미국도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고. 근데 걔네들의 서비스는 또 배달통도 프로덕트를 만듭니까? 서비스를 뭐 제공합니까? 뭡니까?
전형적인 양면 시장을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죠? 서플라이 사이드는 누굽니까? 오프라인의 분식점들,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맹점들. 디맨드 사이드 유저는 우리 앱 사용자들. 그 중간에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배달민족이. 배달민족이 뭐 짜장면 만들어서 팔아요? 안 팔잖아요. 대신에 수익은 뭘까요? 그 양면의 교차 네트워크 통해서 만들어지는 광고 수수료입니다. 그죠? 주로 서플라이 사이드들이 내는 광고죠. 광고 수수료죠. 근데 그 서비스는 디맨드 사이드 유저가 중요했을까요?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가 중요했을까요? 처음에 서플라이 사이드가 중요하죠. 왜? 서플라이 사이드의 유저들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뭐 분식을 시켜 먹고 싶은데 서플라이 사이드의 리스트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시켜 먹든지 말든지 하죠. 얘네들만 있으면 뭐 되겠어요? 얘네들이 있으려면 서플라이 사이드의 유저들이 있어야지 뭐 얘네들도 어트랙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에 따라서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먼저 발생하기도 하고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떤 측면을 먼저 내가 캡처할 것인가, 네트워크 효과를 먼저 어느 측면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잘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카오톡은 그 서비스의 특성상 당연히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SMS 돈 내고 왜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그거 자체가 서플라이보다는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애퀴지션을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 자체, 이 서비스 모델의 가치 자체가 프리였기 때문에, 공짜였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죠. 8천만 명까지 갈 때 동안. 근데 소가 뭐라 그러죠 저가? 소 뒷걸음 치다가 똥 밟듯이 똥 밟다는 그런 게 하여튼 갑자기 애니팡이 터지면서 얘네들이 플랫폼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디벨로퍼 중에 하나. 아, 이거 더운데 여기 좀 틀면 안 돼. 너 추우신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벗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벗을 수가 없어. 게임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애니팡이 성공한 이후에 계속 늘어나더만 이제는 뭡니까? 이 네트워크 효과가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쪽에 이 원사이드, 이게 단면 시장적 구조였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양면 시장으로 확대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양면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톡도 이렇게 전략적 행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러면 카카오톡은 양면 시장화 하려고 할까? 모든 플랫폼 컴포넌트,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들을 만들었던 애들은, 사업자들은 왜 플랫폼 양면 시장을 시도를 하려고 할까? 수익 모델의 원천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결국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 썬데이 토즈의 애니팡은 정말 카카오톡이 없었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서비스였죠. 잘 보시면 애니팡이 갖고 있는 그 게임의 캐주얼 게임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대단한 게임입니까? 근데 카카오톡에 이미 형성된 저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속성에 잘 맞게 세팅이 된 거죠. 하트라는 걸 개발한 겁니다. 하트를 날려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카카오톡 유저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양면 시장이 되고 이제 수익이 났고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김범수 의장이. 카톡이. 네. 지금 그래서 카톡이 금년에 매출액만 잡아놓은 게 게임 쪽으로만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흑자로 이미 전환했고 적자만 하다가. 자, 그래서 이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의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발생해서 거의 이제 싱글 호밍 하고 있어요. 게임 디벨로퍼들이 카톡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플랫폼이 약간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용료를 차별적으로 가격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양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썬데이 토즈의 이정웅 대표가 30%를 떼어주는 거에 반발이 돼서 우리 25%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빼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이 아마 빼라 그럴 거예요. 차라리 야 35%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따를 거예요. 서플라이 사이드. 그게 뭡니까? 플랫폼이 싱글 호밍 됐을 때 독점화되고 양쪽의 가격 차별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그 가격 차별을 인정하는 수준은 뭐냐면 여전히 걔네들을 찾고 마케팅 하려면 그 거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에이 들어오도 35% 내고 그냥 저기 들어가자. 그래서 플랫폼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IT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플랫폼 워너비를 꿈꿉니다. 근데 이제 너무 되기가 힘들죠. 되기 힘들어요. 이제 나만 플랫폼 워너비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들도 꿈꾸고 네트워크 효과를 디맨드 사이드든 서플라이 사이드든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이 이제 웬만한 편익이 아니고서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죠? 특히 제조사한테, 특히 제조사. 지금 왜 플랫폼 경쟁이 주로 제조사, 특히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 양면 시장, 양면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런 멀티 사이드 네트워크를 이미 구글과 애플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이런 단면 시장적 관점에서 마진 모델로만 수익을 냈었던 제조업체들한테 이런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데 신경을 썼는데 구글과 애플이 갑자기 경쟁자로 딱 등장했어. 근데 걔네들을 보니까 제품은 기본빵 잘 만들고 제품은 그냥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 그 다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을 제조사 보고 만들려고 하니까 제조사가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왜? 그 제조업의 단면 시장적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그냥 제품이나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구글 애플이 저 멀티 사이드 네트워크로 이미 성장한 업체들을 이제는 쫓아가기 너무 힘든 시점이 됐다. 근데 삼성전자는 틀리죠. 삼성전자를 잘 보면 LG전자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지금 타이젠으로 옮겼다고 인텔이랑 협업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자기네들의 컴포넌트들을 지금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뭔가 양면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인력과 돈으로. 인력과 돈을 처발라서 지금 하는 거죠. 일단은. 왜? 플랫폼이 원래 그러거든요. 일단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 플랫폼 스폰서를 끌어들이는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쪽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타이젠이라고 하는 것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LG전자는 뭡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윗사람들이 의사결정 못해.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일단.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다? 그럼 양면 시장이 뭐지? 힘들어요. 왜? 계속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고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잘 마진 붙여가지고 우리 유통방송에서 많이 팔면 거기에 지금 계속 몇십 년 동안 몰입되어 있던 임원들이 양면 시장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해는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겨요. 책임 네가 질 거야? 김진영 네가 질 거야? 힘듭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죠. 네. 하지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네. 자, 최근에도 재미있는 현상들을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책에 썼던 내용들에서 핵심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양면 시장의 개념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버티컬 플랫폼 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한 이제 후반부 내용을 좀 얘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컴포넌트들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새로운 플랫폼 스폰서들을 새로운 룰을 통해서 만들었던 사업자들이 이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랫폼 빅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얘네들이 어떤 업체들을 인수했고 어떤 서비스들을 런칭했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커머스와 페이먼트 쪽으로 지금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커머스와 무관한 업체들이고 이게 커머스와 유관된 업체들이고 서비스들이에요. 새끼들, 런칭한 서비스들, 인수한 업체들인데 이게 다 커머스와 페이먼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얘네들은 왜 커머스와 페이먼트에 지금 눈을 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즘 컨설팅하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모바일을 들고 다니는 우리가 과연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온라인을 향해 있을까요? 오프라인을 향해 있을까요?
오프라인을 향해 있는 게 많죠. PC는 좀 틀립니다. 인터넷에서 PC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주로 목적지향적으로 딱 이용하죠. 정보를 탐색한다거나 물건을 산다던가. 근데 모바일은 말이죠, 좀 틀려요. 모바일은 목적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위치, 자, 로케이션, 스팟, 스페이스를 기본으로 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띠링띠링 울려가지고 딱 보면 페이스북에 내 친구가 가족들이랑 경포도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려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이거 이 자식들은 이거 또 놀러 가가지고 이거 술 처먹고 이거 수박도 먹고 있고. 그래서 보면서 뭡니까? 아, 경포대를 갔구나. 뭘 먹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내 친구의 사진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다 어디에 연관돼 있습니까? 로케이션, 스팟, 스페이스에 다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 나는 가면서 띠링띠링 또 울린 거 보면 누군가 또 쿠폰 같은 거 날려줘요. 사업자가. 인근에 있는 가맹점에서 쿠폰 날려서 100m 쪽에 있네? 그럼 한번 가볼까? 끌어 당겨. 어트랙션을 막 하려고 그래. 뭔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모바일이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노칼에 누가 있습니까? 노칼의 가장 핵심이 결국 리테일러들이 있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면서 사용자가 자꾸 노칼을 향해 있으니까 그 노칼에 있는 가맹점, 리테일러, 로컬 리테일러들을 얘네들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니라.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오퍼의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단 모바일을 매개로 합니다. 그죠? 페이스북은 일단 웹 기반의 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출발했는데 최근에 모바일로 많이 쓰고 있죠. 페이스북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 대부분 모바일로 페이스북 하실 거예요. 근데 모바일이 아까로 얘기했듯이 노컬을 향해 있고 노컬에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잘 보니까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대부분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컬에 있는 리테일러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집객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 팬페이지 다 가지고 있죠. 거의 에브리바디 다 운영합니다. 그죠? 에브리 가맹점들이, 웬만한 가맹점들은 페이스북에다 팬페이지 만들고 뭔가 자기네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여전히 그들한테 페이스북은 홍보의 수단은 잘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풋트래픽이라고 하죠. 풋트래픽, 집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잘 안 맞았어. 거기에 페이스북이 오펄스라고 하는 기능을 넣은 겁니다. 야, 가맹점 너네들 친구 맺은 애들한테 너네가 스스로 리뎀션, 그러니까 리딤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도 너네가 설정해가지고 날려줘. 그래서 집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얘네가 결제만 안 붙였다 뿐이지 이 페이스북 오퍼스에 이제 페이스북에 결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물론 페이스북은 온라인에서 페이스북 크레딧이라고 하는 결제 수단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가상 코인도 하고 있어요. 가상 화폐 서비스도 갖고 있어요. 페이먼트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이 결제 가능한 결제 플랫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을 활용해서 페이스북 오퍼를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팬페이지를 운영하는 가맹점들이 페이스북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될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결국 왜 커머스와 페이먼트로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가려고 하냐면 결국 초기에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 2차 단계에서 뭘 만들어냈죠?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앱 디벨로퍼들이 페이스북을 향해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주들과 가맹점들이 페이스북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그래서 사실 유저들이 다면이에요. 다면. 양면이 아니라 광고주와 로컬에 있는 리테일러들도 있고 일반 유저들도 있고 앱 디벨로퍼들도 있어요. 거의 멀티 사이드 플랫폼입니다. 근데 모바일로 가면서 가장 많은 시장 규모를 찾아오고 있는 게 결국 실물 경제라는 거죠. 이 실물 경제 시장에서 뭔가 내가 우리의 플랫폼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이 플랫폼에 이 참여하고 있는 멀티 사이드에 있는 고객들을 플랫폼에 고착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휘발되면 안 되잖아요. 대체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고착화 이 네트워크 효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저들이 대체 서비스로 넘어가는 순간 플랫폼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일어나기는 쉬운데 유지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 대체 서비스가 나타나서 약간의 전환 비용만 주면 내가 저기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소비자가 인지하는 순간 그 플랫폼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플랫폼의 독점, 싱글 호밍하게 만들려고 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그거죠. 네이버가 지금 욕먹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흡수해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네이버도 같이 플랫폼의 양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들이 그냥 다 사서 또는 카피해가지고 양면을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서 수익원이 발생하면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기술을 아웃소싱하거나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뭡니까? 자기네들의 플랫폼의 바운더리를 늘리거나 플랫폼에 더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사용자들을. 페이스북 오퍼스는 이미 페이스북에 참여한 리테일러들의 네트워크 효과를 유지하고 고착화시키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모바일을 향해 있다는 거죠. 자, 얘네들 이거 왜 인수했을까요? 구글 생각해보면 지금 검색 엔진에서 출발한 업체인데 지금은 거의 뭐 A to Z 안 하는 게 없죠. 저는 그래서 구글을 A to Z 컴퍼니라고 해요. A부터 Z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사실 A에서 시작했지만 근데 얘네들도 잘 보면요. 구글 월릿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NFC 기반으로 구글 월릿 서비스를 냈어요. 시티뱅크랑 같이. 근데 NFC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NFC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은행권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확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구글 월릿도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로 전자지갑형 서비스로 그냥 전환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결제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데 구글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모바일을 두고 다니는 고객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 딱 켜가지고 정보 탐색하고 그다음에 쇼핑하고 그냥 모바일 웹페이지에 조그만 거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인터파크 들어가서 쇼핑하듯이 그런 쇼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더 많이 어트랙션 돼야 되고 노컬에 뭔가 매개가 돼야 되고 이런 뭔가 습성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로열티 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펀치들 인수를 해서 일단 로컬에 있는 리테일러들의 로열티 기반의 그 모바일 기반의 로열티 서비스를 내가 자산으로 확보하고 그 앞단에서 페이먼트가 있으니까 QR 코드를 이거를 이제 구글 월릿으로 나중에 대체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글이 펀치들을 인수한 이후에 이 로컬 딜, 그러니까 뭐 데일리 딜이라고 미국에서 하는데 소셜 커머스를 미국에서는 데일리 딜이라고 해요. 그룹폰 같은 서비스를. 그런 데일리 딜을 하는 서비스 업체를 마구잡이로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2011년, 12년 동안 거의 6개가 7개를 인수했어요. 데일리 딜만 하는 업체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베이를 이제 온라인 커머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오픈마켓. 자, 이베이를 전형적인 오픈마켓 사업자이죠. 근데 정말 오픈마켓 사업자일까?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베이는 더 이상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니에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사업자가 아니라 이베이를 중심으로 모바일을 매개로 로컬에 있는 리테일러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실물 경제의 어떤 핵심 페이먼트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커머스 시장에서 이 오프라인 로컬 커머스 리테일러 시장이 100배는 커요. 이커머스 시장은 전체 커머스 시장의 10%도 안 됩니다.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겠죠. 로컬을 모바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이베이든 뭐 아마존도 지금 제가 안 가져왔을 뿐이지 아마존도 모바일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페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오리진이 틀려요. 페이스북은 소셜에서 구글은 검색에서 이베이는 이커머스 사업 오픈마켓에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이제 경합 지점이 거의 비슷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플랫폼 사업자란 거죠. 페이스북이 제품을 만들어냅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냅니까? 아마존,
이베이가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제품이 뭐 있어요? 다 양면의 시장에 있는 고객을 트랜잭션 볼륨을 키워서 매개된 네트워크로만 존재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이제 모바일로 가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바로 이 로컬 커머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랫동안 제가 저희 컨설턴트들이랑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로컬을 향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뭐 제 책에도 이제 버티컬 플랫폼 혁명이라는 책에도 잘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빅자이언트의 진실이라고 하는 편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양면 시장에 하나의 면에 있는, 하나의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는 유저로 참여했던 일개 컨슈머 앱들이 스스로 플랫폼화 되려고 하더라. 보여드렸죠? 아까 그래서 징가, 스포티파이 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분야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버티컬한 마켓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자이언트와 동일한 플랫폼이 매개된 네트워크로서 양면 시장적 속성을 갖고 있으나 특정한 버티컬 세그먼트에서 트랜잭션 파워가 높은 사업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스포티파이는 음원 사업 분야, 징가는 게임.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업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저희가 한번 봤어요. 저희가 9개 정도의 컨슈머 앱에서 출발했는데 플랫폼, 자, 양면 시장적 속성을 확보한 사업자를 꼭 뽑아가지고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일단 자,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기준이에요. 1000만 명 일단 가입자. 그러니까 자, 네트워크 효과가 일단 1000만 명 정도 이상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상장한 기업이 거의 없으니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 총액이 평균 2,500만 달러 정도 되더라. 필연적으로 양면 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개발자 대상의 API를 공개하더라. 그러니까 서드 파티를 위한, 서플라이 사이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API를 공개를 하더라. 그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들을 남들한테 쓸 수 있도록 뭡니까? 플랫폼 스폰서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머천트는 주로 이제 기업 광고주를 의미합니다. 그럼 광고주를 위한 또 툴 같은 것들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쪽에 개발 서드 파티 디벨로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API를 공개. 자기네들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들여서 정말 아껴놓고 한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트랜잭션 볼륨을 좀 키워가지고 판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제 기업 광고주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툴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에요. 저희가 벤치마크했던 사업자들은 자, SNS 영역의 포스케어와 핀트레스트, 인스타그램, 뭐 미디어 콘텐트 영역의 징가나 스포티파이, 클라우드의 드랍박스나 에버노트, 커머스 영역의 옐프나 그루폰. 자, 이 중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핀트레스트는 지금 이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1천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포스케어도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포스케어를 이제 체크인 기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포스케어는 이제 완전히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이미. 노컬에 있는 광고주들과 사용자들을 매개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지금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 게임과 이제 음원 분야, 클라우드 분야, 그다음에 그룹폰과 옐프 같은 커머스 분야 이런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가치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한 4가지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모바일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쪽에 포탈 업체 빼고 모바일 영역에서 SNS 쪽에서 그러니까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톡이 유일하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 거예요. 네. 유일한. 제가 보기에는 이 플랫폼의 정의에 근접한 양면 시장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양면의 교차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익원이 발생하고 있는 모델은 이 버티컬 세그먼트에서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그나마 이제 모바일 영역에서 카카오톡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겠죠. 저희 한국도 이제 모바일 기반의 앱 서비스. 자, 배달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버티컬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커머스 영역이겠죠. 그죠? 커머스 영역에 직접 자기가 물건을 팔고 오픈,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맹점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맹점과 배달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가입자들 간의 매개된 네트워크로 존재하면서 이 배달점들의 로컬에 있는 가입자,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커머스 영역에서의 하나의 버티컬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한국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뭐 비즈니스 모델 게임이라고 하는 저희가 방법론을 가지고 스타트업 워크숍들을 많이 해요. 사업 모델 진단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워크숍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저희 컨설팅 사업 부분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거의 한 500여 개 이상 저희가 그 해외에서 투자받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놓은 DB가 있어요, 사실은. 뭐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사업자들도 나오는 건데요. 한국도 이제 결국 뭐 선행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선행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제 SNS 쪽에서 이제 뭐 하나 정도 나온 거고 이런 미디어 컨텐츠나 클라우드나 커머스와 같은 영역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확률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소셜에 너무 몰려 있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제 스타트업 모델들은 너무 이제 소셜 지향적인데 좀 이런 커머스나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위자드 소프트의 그 솜노트 같은, 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트업들이 이제 커질 것인지를.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의 왔습니다. 결국 이제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스타트업들이 뭐냐? 스타트업들은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업자예요. 초기 벤처예요, 거의.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헝그리 정신이 있는. 근데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아이디어 베이스에서 창업을 해요. 기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뭐냐?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는 모델인 경우에 대부분 제품과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제품을 찍으려면 공정 설비를 가져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려면 콘텐츠 개발 역량과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대부분의 해외든 국내든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은 뭐를 추구한다?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양면을 뭔가 캡처하려고 하는 거죠. 내 서비스로 먼저 이쪽 측면에 고객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얘네들 때문에 이쪽 측면에 가입자들이나 고객이 움직일 거야. 플랫폼의 이런 양면 시장적 이론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스타트업들은 걔네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처음부터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달통 안 그런가요? 미미박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미박스 아세요? 미미박스? 한 달에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인데 전기 구독료를 15,000원을 내면 박스에다가 5개 화장품을 넣어서 배달을 해줍니다. 도어투도어 딜리버리. 그걸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해요. 전기 구독료 개념에 서브스크립션 피를 주고 물건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미미박스라고 하는 업체도 잘 보시면 뭡니까? 본인들이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화장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서플라이 사이드에 누가 있죠? 중소 화장품 업체들, 샘플로 고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샘플은 고객한테 어차피 공짜로 주려고 만든 화장품 샘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에요. 마케팅 코스트로 만든 거야. 근데 미미박스라고 하는 업체는 그 샘플을 받는 겁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가 없는 중소 화장품들을 타겟으로. 왜? 걔네들은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고 샘플 만들어놨는데 뭐 홍보 많이 해준다는데 일단 공짜로 줘요, 미미박스에. 그럼 미미박스는 그것들 잘 수거해서 패키징을 만듭니다. 5개씩을. 그리고 가격을 15,000원에 받는 거죠.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5개 다 살려면 시중에서는 거의 10만 원 돈 되는 거를 5개를 묶어서 15,000원에 파는 거죠. 누구한테? 유저한테.
완벽히 뭡니까? 커머스 시장에서 화장품 영역의 서플라이 사이드 유저와 디맨드 사이드 유저의 중간에 매개된 네트워크로만 존재하는 업자예요.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오리진은 다 틀린데. 그게 스타트업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결국 버티컬 플랫폼, 자 스타트업에서 출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플랫폼 사업자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빅자이언트의 인수가 되거나 또는 스스로 상장해서 성장하거나,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의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플랫폼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아까 4가지 영역 중에서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영역이 이 소셜과 커머스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의 트렌드와 뭐 사례도 좀 가져왔고 이 커머스의 사례와 트렌드와 사례도 좀 가져왔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이 결국 커머스, 자 커머스에서 결국 버티컬 플랫폼 또는 버티컬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커머스와는 전혀 다른 형태죠. 근데 모바일로 가면서 이상하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커머스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해지고 있어요. 모바일을 두고 다니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주로 많이 건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흐릿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PC에서 저희가 딱 정자세로 특정한 시간을 쓰면서 활용하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PC 서비스가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서 소비자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어트랙션 단계가 있어요. 항상 커머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모바일로 커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러한 커스터머 비헤이비어 프로세스를 현재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로케이션 베이스로 녹화를 향해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 로케이션 베이스로 일단 어트랙션을 일단 먼저 당해야지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일리 딜이라는 기프트나 인포메이션, 쇼핑 정보를 받아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또 앱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뷰나 또 평가 평점 이걸 누가 합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옐프가 잘하는 겁니다. 옐프가. 자, 그 다음에 인스토어에서 이제 여기서 어트랙션이 돼야지 이제 인스토어가 되는 거죠. 스토어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또 비교도 해 막 가격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어에서 뭐 프로모션 하나, 뭐 쿠폰 같은 거 안 주나? 아까 그라함 카페처럼 페이스북 오퍼스처럼 인스토어 프로모션도 살펴봐. 그 다음에 비로소 결제한다는 거, 페이먼트.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로열티 프로그램을 또 받아야 돼. 돌려줘야지만 또 풋트래픽, 또 집객이 또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단계별로 지금 버티컬 스타트업이 미국에서는 분야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타겟하고 있는 애. 요것만 타겟으로. 자, 아까 펀치드는 요것만 하고 있는 애인데 누가 인수했습니까? 구글이 인수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애들은요. 여기에 각각에 있는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지금 인수합병하느라고 난리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역에서 자기가 1등 하려고 나오고 있는 이제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미국은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재미있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한국도 저는 이제 조만간 이런 프로세스에서 결국 똘똘한 애들이 분야별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실제 리얼 팩트로 제가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스웨덴이긴 한데 Mobile Internet Activities Performed by Mobile Internet Users in Sweden인데 굉장히 최근 조사인데요. 당연히 앱 다운로드가 당연히 높겠죠. 근데 나머지를 보시면요. Search for product information review, compare prices before going to a store, online store, compare prices while in store, 다운로드 쿠폰 장난이 아니게 높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모바일 유세지 패턴이 녹화를 많이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녹화에 누가 있습니까? 리테일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테일러들이 이제는 모바일을 잘 활용해서 이 각각의 단계에서 뭔가 이제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리테일러들도 모바일로 고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쪽 영역에 막 지금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월마트 장난 아니에요. 월마트라고 하는 업체가 요
밸류 체인을 가져오려고 지금 엄청난 투자와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가 사실 저희가 다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커머스의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책에도 설명이 되는데 Try before you buy 이 BM이라고 합니다. 미국 애들은 참 말도 잘 만드는데 구매 전에 try 하는 거죠. Try before you buy.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Try before you buy BM은 오프라인의 전형적인 로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안경점이나 옷을 사러 가면 당연히 입어보고 사지. 그냥 뭐 무턱대고 고릅니까? 근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아까 unpredictable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일단 그림으로만 보고 내가 결제하고 받으면 환불을 할 수 있어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죠. 파손 상태나 뭐나. 워비파커라고 하는 업체는 5개의 안경을 그냥 무료로 보내주고 반품도 무료입니다. 반품도 무료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맞는 거를 웹사이트에서 다시 고르고 $99 정찰제입니다. $99만 내면은 안경 하나 씌워가지고 보내줘요. 자, 얘네들은 플랫폼일까요? 뭘까요? 자, 워비파커는 플랫폼인데 누구와 누구의 플랫폼입니까? 지금 안경점들이 중소업체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장사 잘 안 돼. 워비파커가 안경을 직접 만들어서 팔까요? 절대 안 그래요.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있는 로컬에 있는 안경 가맹점들을 끌어들이고 서플라이 사이드들을 끌어들이고 얘네는 뭡니까? 룰을 잘 만든 거예요. 룰. 무슨 룰? 5 days, 5 pair for free. 그게 엄청난 룰이죠. 별거 아닌 룰이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도 하지 못했던 룰들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먼저 하고 이제 모바일로 가려고 합니다. 반품 무료, 반송 무료, 5개의 안경을 무료로 배송해서 마음에 들면 하나만 고르세요. 반품률 근데 실제로 5개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되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얘네가.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로 이름이 되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결국 이런 이 모바일이 로컬을 향해 있으면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로컬에 있는 사업자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의 스폰서로 만들어 버리고 새로운 룰을 잘 세팅해 가지고 양면의 시장을 애퀴지션하고 트랜잭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 이게 바로 버티컬 플랫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경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제품 또는 컨텐츠의 또 제품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제품과 컨텐츠 서비스든 뭐 제품이든 간에 뭔가 내가 프로덕션 해야 되는 공정을 타야 되거나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의 그러니까 그 룰이 되게 깨지기가 힘들죠. 제조 베이스의 이런 단면 시장은 일단 룰이 한번 셋업되면 그 룰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룰을 갖고 있는 사업자와 플랫폼 기반의 사업은 사실은 이쪽이 점점 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효용의 가치가 커지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품의 공정을 내가 셋업할 필요도 없고 컨텐츠를 양산할 필요도 없는데 양면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모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창업의 시도들이 사실은 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업자, 창조경제 핵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창조경제가 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컨텐츠 기반이나 제품 기반의 사업을 하기에는 초기 창업기업가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진입장벽이 일단 높고 공정 중심 또는 프로세스 중심은 사실 룰 만들어내기가 상당한 자본, 리소스 베이스드의 투하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양면을 캡처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은 플랫폼 기반의 사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는 사실은 컨텐츠 퀄리티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죠? 자, 앵그리버드. 제가 예시 들게요. 앵그리버드는 플랫폼 사업자입니까? 컨텐츠 사업자입니까? 컨텐츠 사업자잖아요. 그죠? 게임이잖아. 게임이니까 당연히 앵그리버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앵그리버드 컨텐츠의 퀄리티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컨텐츠 서비스를 잘 보시면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지겨워져요. 그죠? 내가 앵그리버드 예를 들면 니오 버전을 제가 다운로드 쓰는데 한 달 정도 해서 그 스테이지를 다 깨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죠? 필연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노비오죠. 노비오. 예, 핀란드 업체인데 앵그리버드는 버전이 그래서 거의 수십 개입니다. 그죠? 스페이스 버전, 니오 버전, 무슨 뭐 브라질 버전, 뭐 버전도 엄청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팩토리처럼 찍어내서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게 유료로 0.99달러를 다운로드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죠? 마진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 마진 모델이기 때문에. 공정 중심의 제조업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든 컨텐츠든 뭡니까? 그 제품의 퀄리티, 컨텐츠의 퀄리티에 고객이 돈을 내는 거죠. 근데 플랫폼은 뭐냐면 아이디어와 여기 CVP라고 썼는데 고객 가치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고객한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카카오톡이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대체제가 있었죠. 경쟁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SMS, MMS를 다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돈을 내고 썼잖아요. 건당 20원, 30원씩. 카카오톡의 가치, 카카오톡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뭡니까? 무료로 쓰는 문자 서비스였어요. 무료로 쓰는 문자 서비스.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엄청난 고객 가치 명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컨텐츠나 제품 기반의 사업은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자, 앵그리버드를 한 달 동안 쓰면 지겨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효용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앵그리버드를 처음 0.99달러를 샀을 때 첫 번째 시점에 효용 가치는 100이었다면 앵그리버드를 쓰면 쓸수록 뭡니까? 100에서 0으로 떨어져요. 효용은 뭡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내가 사는 순간으로부터 효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플랫폼은 근데 한계 효용 채증의 법칙이 작용이 되기도 해요. 물론 에브리 플랫폼이 다 한계 효용 채증이 발생하지 않겠죠. 페이스북, 카카오톡 우리가 3년, 5년 동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일단 한번 카카오톡의 친구가 일단 형성이 되면 카카오톡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그죠? 계속 이용해야 돼.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사실 떠나겠지. 갑자기 막 늘어나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시간이 더 걸려지. 더 플랫폼에 내가 쏟아붓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이상하게. 트위터. 이회수 씨가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회수 씨 아마 하루에 3시간 이상 할 거야, 아마 트위터. 왜? 한계 효용 채증의 법칙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플랫폼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만약에 여기서 창업을 하셨거나 스타트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결국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에 기반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한계용 채증을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이제 바로 네트워크 효과, 고착화, 스티키니스라고 하는데 고착화, 전환 비용 이런 거 갖고 설명을 해요. 플랫폼이라는 게 이상하게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쓰기 싫어도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매몰 비용이에요. 썬큰 코스트. 매몰 비용이 한번 발생하면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위칭 코스트. 스위칭 코스트는 어때 발생할까요? 대체제가 나왔을 때. 자, 카카오톡의 대체제로 금년 초에 이동통신 3사가 열심히 돈 때려박아서 만든 서비스가 뭡니까? 조인입니다. 조인. 전 하루 쓰고 지워버렸어요. 이런 거지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정말 욕 실컷 하면서 SKT 담당자한테도 SK 담당자들도 인정을 해요. 자기도 안 쓴대. 아니 자기도 안 쓰는 서비스를 왜 만들었어 도대체. 미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조인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 그게 기능적으로 후져서 안 씁니까? 기능은 더 뛰어나요, 조인이. 왜냐면 메시징 하면서 동영상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친구랑. 멀티태스킹 가능해. 그걸 잘못 찍은 거지. 그러니까 제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능을 가치로 생각해. 고객 가치는 기능이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른 시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한계 효용의 채증을 나올 수 있게끔 사실은 플랫폼이 유도했을 때 고객의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 비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전환 비용. 대체제가 나왔는데도 내가 여기에 몰입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로 전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높아. 플랫폼이 전환 비용이 높아졌을 때 그 플랫폼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입장벽이에요. 기술이 진입장벽이 아니라는 거죠.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순간 플랫폼이 진입장벽이 생기고 투자가 일어나고 그 투자된 돈으로 뭘 삽니까? 기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다시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